하셔야죠. 288페이지 잠깐 확인하십니다. 토지상환 채권 발행 사셨죠?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수용 방식은 대전제가 현금 보상인데 이를 도시화 사업 완료 이후 조성되는 토지 건축물로 대신하고자 한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있는 때,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때만 현금 대신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 차셨죠?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소유자 원하면 가로 해놓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시행자 마음대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원하는 때 토지 등의 매수 대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부 동원해 놓습니다. 사업시행을 조성하는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 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전부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고 매수 대금의 일부를 사후 현물 보상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차셨죠? 시행자는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려면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한다. 지정권자의 승인 추천했습니다. 우리 3, 4월 달에 공부하게 되면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에 관한 사항과 이자율이나 질권 설정에 관한 문제를 나중에 공부하실 겁니다. 지금은 여기까지만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원형지 공급 차셨죠? 원형지 공급 대상과 관련되어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받아 지정권자의 승인 가로 해놓습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원형지 공급과 관련되어서는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3분의 1까지만, 아마 공법에 3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특별한 숫자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박스에 1번부터 4번까지 묶어 놓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산,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복합개발 등을 위해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그래서 이 원형지 공급은 아무나에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등의 공공, 그리고 공모전에서 당선된 자, 그리고 학교, 공장 만드는 자에게만 원형지 공급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동그라미 4번 보시게 되면 지정권자의 승인 보셨죠? 그리고 4번 그냥 지나시고 5번 원형지 매각 제한에 대해서는 3, 4월 달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실 겁니다. 지금은 하신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선수금 사셨죠? 이 선수금은 물건 만들기 전에 미리 처분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시행자는 조성 토지 등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 토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전부 또는 일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선수금 받으려는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된다. 지정권자의 승인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지정권자 승인이란 말만 계속 보셨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4번 조성토지 공급과 관련되어서는 이 책 나오고도 일부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개정사항과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문제 만들면서 해 나가십니다. 다만 이 조성토지와 관련되어 동그라미 1번 공급계획의 작성 제출 차셨죠. 시행자는 조성토지 공급하려고 할 때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을 조성토지 공급계획 가로 해놓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을 작성하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정권자에게 제출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제출 동그라미.
그러면 우리 잠깐 구분하실 것은 토지 상환채권 발행과 선수금 제도 그리고 원형지 공급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 모두 지정권자에게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데, 실시계획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이 있다고 하면 그 토지 등에 대한 공급 계획은 지정권자에게 무엇?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 조성 토지에 대한 공급 계획은 실시 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것이거든요. 실시 계획에 따라 조성한 땅을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실시 계획을 이미 지정권자에게 인가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지정권자에 따로 인가받는 것이 아니라 뭐만? 제출만.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은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받았을 때 그 수용 방식이라면 원래 사전 현금 보상해야 되죠. 그 사전 현금 보상이 당연한 일인데 사후 현물 보상하는 토지 상환 채권 발행은 수용 방식과 배치되는 것이죠. 애초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다른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지정권자에게 승인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저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하게 되면 공사 완료 공고 이후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이 해제되게 되면 조성한 땅을, 건물을 그제서야 처분할 수 있는데 미리 돈 받고 팔고자 한다면 원래 도시개발 사업 다 끝나고 만들어진 것을 팔아야 되는데 미리 팔고자 한다고 하면 실시계획 내용과 다른 처분 행위가 됩니다. 그런 경우라면 미리 지정권자에게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지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도시개발 사업은 뭔가 개발하고 공급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평내 호평지구 같은 또는 다산 신도시 같은 도시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충분한 기반서를 닦아놓고 뭔가 만든 상태에서 공급해야 되는데 손도 안 대고 원래 상태 그대로 공급하게 된다면 이것 도시개발 사업 아니죠. 애초 목적했던 실시계획과 달리 원형지로 공급하게 된다고 하면 실시계획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반면 조성 토지는 실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내 다양한 토지를 개발해 놓은 상태이고 그에 따라 공급하고자 한다면 실시계획에 따른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지정권자의 승인 받을 필요 없이 뭐만? 제출만. 나머지는 승인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만 조성 토지에 대한 공급만큼은 공급 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고 공급한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얘만 왜 승인이 아닌지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거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십니다. 296페이지 함께 오십니다. 296페이지 보시게 되면 1. 환지 계획의 작성 인가 찾으셨죠? 환지 방식 이해되시겠습니까? 환지 방식 이해되신 겁니다. 말로만 제가 이해됐냐고 물어봤나 봅니다. 도시개발구역 내 여러 농경지나 또는 산림이 존재하는데 이곳을 도시개발사업 완료 이후 네모난 대지를 조성하고 도로, 공공시설 등의 다양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게 되면 이게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종전에 농경지가 평당 10만 원짜리 땅을 1000평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토지의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게 될 겁니다. 돈가 보상 원칙에 따라 평당 100만 원 땅이 만들어지게 되면 100평을 지급하게 되면 종전 재산 가치를 대신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도시개발 구역 내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두는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땅이 있다면 그 땅을 뭐란다? 환지라고요. 환지하지 않고 남는 땅이 있죠. 그 남는 땅이 있으면 걔를 환지하지 않고 남겨놓은 땅이라 해서 얘를 보류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류지와 관련되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많은 돈이 들어갔거든요. 그 공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처분 가능한 땅이 있다면 저 보류 중에 일부가
채비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 채비지는 공사 비용을 대체하기 위한 토지, 매각 가능한 토지를 채비지라는데, 우리 학개론 공부하시면서 보완제와 대체제 열심히 공부하신 적 있으시죠? 예, 공사 비용을 대체하기 위한 매각 가능한 토지를 뭐란다? 채비지. 그래서 이 도시개발구역의 땅은 크게 환지와 보류지로 나뉘고요. 저 보류지 중에 처분 가능한 땅이 있다면 걔를 채비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환지와 보류지, 채비지를 어디에 둘 것인지, 보상에 관한 계획을 우리는 환지 계획이라 하고, 저 환지 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하게 되지만 누구에게 인가받아야 된다? 지정권자에게 인가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다고 하면 애초 약속했던 땅, 토지 소유자에게 줘야 되죠.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절차를 환지 처분이라 하고,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의제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저는 큰 욕심 없습니다. 저는 큰 욕심 없습니다. 이 305페이지 봐주십니다. 305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가에서 한번 환지 계획의 인가 사셨죠? 이번 코스에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동화 1번 보게 되면 특시 시군 구청장입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행정청 아닌 시행자 가로 해놓습니다.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 시, 군, 구청장에 인가받아야 된다. 그래서 특별자치도지사부터 시, 군, 구청장의 인가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환지 계획은 누구에게 인가받아야 된다? 시, 군, 구청장. 나머지 이야기는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도시개발법 들어가실 겁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들어가실 겁니다. 342페이지 사셨죠? 도시개발구역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두 번째,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었을 때 효과에 관한 문제로서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해제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 게 일입니다. 거기까지 해주시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관련되어 원칙적인 지정권자와 예외적인 지정권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에 관한 사항 보셨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보전녹지 지역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상 개발 용도로 정해놨다면 녹간 농자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수립이 없다면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우리 남양주시에 도를 만들거나 학교 만들고자 한다면 남양주시 예산 집행해야 되거든요. 그 예산 집행 시에 지방의회 심의 절차를 거칩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 진행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국회 가는 것이 예산 심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회 심의 절차 거치듯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시행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 집행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도 없다? 없다라는 것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하게 될 겁니다. 다만 우리 기억하시길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공람 절차 거친 이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면 복합기능 갖춘 도시개발 사업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그렇게만 하나 봐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행정처 다른 행정처에 부탁하게 되면 요청이라 하고, 비행정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할 수 있는 요청권자인 시군 구청장,
제한할 수 있죠. 정부 투자 기관 등이라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 사업 필요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제한할 수 있지만 비행정청은 시, 군, 구청장에게 제한하게 됩니다. 도시개발조합은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등장하는 자로서 구역 지정 전에는 조합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제한할 수 없는 자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면적 요건과 관련되어 3분의 2라는 말 기억나시고 처리 기간과 관련되어서는 각각 1개월이라는 말 기억나시며 비용 전부 또는 일부 부담시킬 수 있다. 임의 규정이라는 것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 수립하게 되면 지정권자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내용에는 지구단위 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제가 건너뛰었는데 저 사업 시행 방식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 내용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수용 방식이라고 하면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시행자가 취득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눈치 볼 필요 없거든요. 환지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가 환지 받기 전에는 이해관계입니다. 그래서 저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하는 때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한데 개발법의 가장 대표적인 동의 방법은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환지 방식에 있어서는 그런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하다라는 것 나중에 3, 4월 달에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었을 때 효과에 관한 사항 그냥 지나가시고 해제와 관련되어서는 정상적인 경우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해야 되는데 인가 신청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보며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했다면 2년, 3년이었습니다. 단위 면적이 330만이라면 각각 5년. 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수용 방식이라고 하면 공사완료 공고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보고 환지 방식이라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2단계로서 시행자 그리고 실시 계획에 관한 사항 보셨는데 저 시행자는 국가랄지라도 지정권자에게 지정받아야 되죠. 그리고 그 많은 사업 시행자 중에 우선 지정받을 수 있는 자로서 토지 소유자와 조합 무엇할 때 전부 환지 방식일 때 토지 소유자 조합이 우선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전부 환지 방식이랄지라도 지방자치단체 등을 최우선적으로 사업 시행자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지병 동일한 말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결정되었지만 사업 시행자가 교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실이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하시길 일실이착이라고 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1년 이내 시시계 인가 신청해야 되는데 인가 신청하지 않았다면 시행자 교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시계 인가 받았는데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시행자 교체할 수 있죠. 그래서 일실이착이라는 말 다시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자와 관련되어 가장 대표적인 출제거리가 조합인데 28회 때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합과 관련되어서는 천천히 보게 될 겁니다. 다만 우리 약속하시길 조합 설립 절차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 지정권자의 승인 받음으로써 인가받음으로써 조합 설립된다라는 것 우리 확인하셨고 두 번째 조합 구성과 관련되어 조합장 등의 임원과 조합원으로 구성되게 되는데 조합원은 강제로 조합원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실 것 의결권은 토지 면적에 비례한다 평등한 의결권 평등한 의결권 행사한다라는 것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시행자는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지정권자의 인가 받아야 되는데 저 실시 계획에는 무엇을 지구단위 계획을 반영한다라는 거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저 실시 계획과 관련된 세부 사항이 있는데 얘는 건너뜁니다. 나오면 틀려주면 됩니다. 그냥 막 틀리면 좀 안 되시고 나중에 찍는 거라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찍기라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단계로 우리 수용과 관련된 사항을 함께 보셨는데,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시기는 세부 목록 고시 한때, 고시 한때 토지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토지 상환 채권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요. 89년도에 분당 신도시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1989년도에 분당 땅이 평당 10,000원, 20,000원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대학 가지 않고 그 등록금으로 이 땅 사놓으셨다고 하면 지금 재벌이 되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냥 하등구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농민들 중에 평당 27만 원에 강제 수용 당하고 보상 받으셨는데, 이 27만 원 받았을 때 진짜 그때는 대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강남 집값이 하더라도 아마 한 1억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1억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재산 보유하고 있으신 분은 3%가 안 되신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돈 다 받으셨다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든 다 날리셨고, 여기 토지 상환 채권 받으셔가지고 대토 받으신 분들만 아직도 재산을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아무리 수용 방식이랄지라도 이것 찾아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얘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때만, 전부 또는 일부입니까? 일부만입니까? 일부만. 그러면 공법과 관련되어 대부분은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일부만 사용했을 때 옳은 지문이 지금까지 딱 2군데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를 토지 이용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한다. 그때 전부라 말 들은 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토지 상환 채권에 있어서도 일부만. 그리고 채권 발행하고 전 다음에 누구의?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선수금과 관련된 이야기 함께 보셨는데 크게 문제 아닙니다. 다만 이 선수금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팔 수 있죠. 그때 이때는 전부 또는 일부라는 말 사용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지정권자의 승인받아 선수금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원형지 기억나십니까? 원형지는 얼마? 전체 도시개발구역의 3분의 1까지만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는데, 저 원형지 공급하고자 한다면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토지 상환 채권은 사업시행자 조성되는 토지 등의 전체 2분의 1까지만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해서 보상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원형지 공급은 3분의 1입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대신 저 3분의 1 출치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저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할 일 다 한 것 같습니다. 조성토지 공급과 관련되어서는 지정권자에 제출한다. 그렇게만 봐놓습니다. 환지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인가, 시, 군, 구청장이 한다. 그렇게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도정법 보십니다. 저 도정법은 참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출제되는 6문제 중에 최대 2문제 맞춰주시면 342페이지입니다. 예, 342페이지. 중간에 푹 많이 건너뛰었는데 그 건너뛴 거는 3, 4월 달에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3, 4월 달에 하면서 도정법에 관리처분 계획이 있거든요. 그 관리처분 계획과 환지 계획에 관한 내용을 비교하면서 그때 정리할 때 다루게 될 겁니다. 예, 이제 342페이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찾으셨죠? 여기 도정법은 목표가 2문제입니다. 가끔 지나치게 많은 문제를 맞추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소박합니다. 2문제만. 그러시면 학교 가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정법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있거든요. 그걸 충분히 잘하고, 그리고 개발법 충분히 잘한 상태에서 도정법에 도전하셔야 되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출제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말아버리는 게 마음 편하십니다. 그래서 얘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수가 떨어집니다.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은 진짜 마음 편하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하고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도정법이 작년과 비교하게 되면 대폭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원에서 이 도전법 많이 바뀌었는데 재수생들이 염려된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저를 안 시키려고 작년에 공부했던 게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진짜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아마 공법과 관련되어서는 빨리 기억이 좀 상실되는 휘발성이 강한 그런 과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개정되게 될 텐데 시험 보는 시기가 우리가 10월 달이시죠. 아마 9월 달까지 바뀌는 게 있다고 하면 그 바뀌는 게 시험 범위에 반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바뀌는 게 있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천천히 잡아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 흐름 체계만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네, 나중에 우리 남양주 돌아다니면서 평내지구에는 5층짜리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할 아파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남양시에서는 개발할 수 있는 용지가 한 곳에 집중된 게 아니라 좀 분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덕분에 그 분산된 지역에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층수를 높이거나 높이를 좀 높게 하는 고도화 방법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변에 재개발 사업이나 또는 재건축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저층, 저밀도 건물이 존재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한번 투자해 놓는다고 하면 나중에 개발 사업이 시행되게 되었을 때 건물 층수가 달라지게 되면 좀 많은 재산 가치를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서 뭔가 개발 사업하기보다는 기존에 조성된 장소, 개발 용지를 좀 더 고도화시키는 방법으로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투자하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가끔 전세 끼고 투자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남양주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러한 사업을 정비 사업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장소를 정비 구역이라 표현하고 저 정비 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정비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경기도지사가 정비구역 지정했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시장 군수도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는 자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비사업 하는 곳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곳이죠. 그래서 난개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기환경을 확보할 목적으로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저 정비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재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결정권자와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같은 사람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입안권자는 원칙적으로 특시특도 시군구청장인데 도정법에서는 시장, 군수 등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시장, 군수 등이란 말 쓰게 된다면 여기에 누가 들어있다? 구청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 남양시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남양시장이 정비계획 결정하고 그와 동시에 정비구역 지정하게 되지만 서울에는 강남구 있지 않습니까? 중남구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정비계획의 입안은 구청장이 하게 되고요. 정비계획 입안했다면 서울시장에게 결정 신청하면 서울시장이 타당을 판단하게 되면 정비계획 결정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특광은 정비계획 위반권이 없었는데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특광도 정비계획 위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정비계획 위반한 자는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하는 자는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군수, 정비구역 지정권자에는 구청장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정비계획 위반에는 구청장도 위반할 수 있다는 것 잡아주셔야 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저 이거 처음부터 하자는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비사업은 지역의 집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원인이기 때문에 정비사업 시행하고자 할 때 정비사업의 요건을 담고 있는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비 기본 계획은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정비 기본 계획은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군수가 수립할 수 있고요.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가 수립한 정비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무시하시고 정비 기본 계획은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무엇이다? 요건이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곳이 만약 50곳이 있다면 그 50개 정비 구역마다 정비 계획은 50개가 수립되어 있고요. 남양주시의 정비 기본 계획은 딱 하나입니다. 남양주 전체에 걸친 재개발 전수사업과 관련된 기본 요건은 많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기본 계획은 몇 개? 하나. 정비 계획은 정비 구역마다 있어야 됩니다. 정비 계획은 정비 구역마다 나오는 반면 정비 기본 계획은 딱 하나만 존재한다. 그렇게만 지금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함께 보실 것이 정비 사업과 관련된 종류 구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올해 바뀌었습니다. 예, 저도 이번 한 15분 더 하고 끝내버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1시간만 더 하고 여기까지만 해놓을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놓고 나중에 시행자에 관한 사항은 5, 6월 달에 요약지 나오면 할 거고요. 3, 4월 달에는 환지 계획과 비교되는 것으로 관리 처분 계획을 제가 설명드리게 될 겁니다. 이걸 한 번에 다 하면 참 좋은데 한 번에 다 하고 나면 다들 머리 아파하십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실력이 되신데 342페이지 보십니다. 342페이지 보십니다. 342페이지 보시게 되면 정비사업 찾으셨죠? 올해 개정되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정비사업이란 이 법의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구역 추천업소입니다. 정비기반서를 정비하거나 정비기반서를 추천업소입니다. 주택 등의 건축물을 가로해 놓습니다. 개량, 건설하는 다음 항목의 사업을 말한다.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은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만약 정비구역 아닌 곳에 정비사업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심이라면 무조건 거부해야 됩니다. 작년까지는 정비구역 외 구역에서도 정비사업 했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정비구역 안에서만 정비사업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정비사업의 목표는 정비 기반시설과 노후 불량 건축물이 정비사업의 대상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낡고 오래된 주택이나 상가 그것만이 정비사업의 목적이 아니라 정비 기반 시설도 정비사업의 대상 목적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우리 남양주의 미금 쪽이라고 하면 지금동 쪽이라고 하면 조성된 지 오래된 단독택 밀집지역 있지 않습니까? 저 아무도 안 가봤습니다. 잘 찍습니다. 그러면 한 30년, 40년 전에 조성된 단독택 밀집지역이라면 그 당시에 건물 규모가 대지의
1층짜리, 높으면 2층짜리 건물만 존재하기 때문에 왕복 2차선 도배, 그리고 3, 40년이라고 하면 자동차 보유할 때가 아니거든요. 자동차가 일반화되신 시기는 월드컵 경기 치른 이후에 자동차가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동네에 차 한두 대 지나다녔기 때문에 공용 주차장이라는 것 따로 확보할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학생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층짜리, 2층짜리면 충분했는데 이곳이 기존 건물 철거되고 5층짜리 빌라가 만들어지거나 상가 만들어지거나 오피스를 들어서게 된다고 하면 해당 지역에 갖춰져 있는 3, 40년 전에 기반 시설은 충분하다, 부족하다,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건물만, 새로운 건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정비 기반시설 확보하는 게 목적이어야 되죠. 여기 기반시설은 오늘 우리가 집을 나오셔서 학원 오실 때 이용하셨던 도로, 전기, 수도, 주차장 등의 일체 시설이 있다면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들을 모두 기반시설이라 표현합니다. 3, 40년에 조성된 시가지의 기반시설은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해서 그곳에 정비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정비 사업의 목적이며, 오래된 건물이라면 기능 못하겠죠. 그 기능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 기존 건물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비 사업은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비개발 용도에는 제대로 된 건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퉁퉁 비었기 때문에 사람도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곳은 정비사업 할 필요 없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중에 우리가 먼저 구분해 줄 것이 있습니다. 남원 재개발 사업 찾으셨죠? 정비 기반설이 열악 동원해놓습니다.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주거 환경 추놓습니다. 상업적 공업지역에서 상업적 공업지역 가려놓습니다. 도시 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도시 환경 추놓습니다. 아니, 도시 환경 동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는 주거 환경입니까? 도시 환경입니까?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 농담삼아 이야기 드리는데 우리나라 이야기 아니라 미국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 있는데요. 한 75년 전에 뉴욕의 중심 상가는 브로드웨이, 맨하탄이겠습니까? 할렘가였겠습니까? 할렘가입니다. 그래서 75년 전만 하더라도 할렘가가 뉴욕의 중심지였는데, 그 할렘가인 상업지역이 정비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그 건물이 다 죄다 낡아버렸거든요. 더 이상 중심 상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다 보니 그쪽은 빈민가로 낙후되었고, 그 이후에 맨하탄이나 또는 브로드웨이가 개발되어 지금의 뉴욕의 대표 중심지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상업적이라 할지라도 또는 공업적이라 할지라도 건물이 낡게 된다고 하면 재기능 못할 수 있거든요. 그곳에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정비 사업이 있다면 뭐란다? 재개발 사업이라 하고, 이 재개발 사업의 목적은 주거환경 개선하는 것입니까? 도시환경 개선하는 것입니까? 도시환경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이루어지는 정비사업이 있다면 뭐란다?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리고 가번 주거환경 사업입니다. 도시 저소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철거민이 있지 않습니까? 철거민이 사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강남 쪽에 구룡마을이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난곡은? 예, 난곡은 예전에 1910년대에 도심 중심을 개발하게 되었을 때 도심 빈민들이 거주했던 것이 난곡지구이거든요. 지금은 난곡지구에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져서 아파트 단지로 변모되었지만 아주 과거에는 진짜 빈민가였습니다. 그런 달동네, 철거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있다면 도시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이 되고, 그곳에 정비 기반설이 극히 열악하고 극히 열악 추천없습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주정수입니다.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택 다소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설과 공동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 정비기반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 가로 해놓습니다.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버립니다. 재개발사업 이미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버립니다. 정비기반설은 양호 하나, 양호 동원해 주십시오.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공동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공동택 동원해 놓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주택 재건축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이것 하나 봐주십니다. 주거지역에 실시하는 정비사업이 있다면 이 주거지역에는 4가지 형태의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서 정비기반설이 극히 열악한 곳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으로서 정비기반설은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실시하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 사업을 재개발 사업이라 표현하며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설은 양호 하나,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실시하는 정비사업을 재건축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노후 불량 건축물은 낡고 오랜 건물을 말하는데 아파트와 연립택에 대한 노후 불량 건축물은 준공 후 30년 지나면 정비사업 대상으로 분류하고 아파트 연립택을 제외한 단독택이나 다세주택 그리고 일반 상가 공장이라면 준공 후 20년 지나게 되면 노후 불량 건축물로 분류하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최근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했는데 이번 방법으로 강남 쪽의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재건축 난을 40년으로 조정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30년이지만 아마 이번 종합대책으로 집값이 잡혀지지 않는다면 재건축 난을 40년으로 연장하게 될 텐데 아직 개정 전에는 아파트 등에 대한 재건축은 몇 년, 30년 지나면 할 수 있다. 나머지는 20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낡고 오랜 건축물이 과밀한 현상을 보이고 밀집한 현상을 보이고 밀집한 현상을 보이는데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저 주거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은 대부분 달동네 지역이거든요. 그 달동네 지역은 사유지이겠습니까? 국유지이겠습니까? 사유지라고 하면 시효 취득해서 등기하고 10년, 등기 안 하면 20년 지나면 땅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국유지로서 행정재산이라고 하면 시효 취득 대상 아니죠. 그런 달동네에 판자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계시길 민법 242조에 따르게 되면 대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에 건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얼마? 반메타 띄어 건축하도록 돼 있죠. 그러면 대지 소유자가 각각 정해진다고 하면 그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정도 건물 띄어 건축하다 보니 과밀한 현상이 아닌 밀집한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반면 달동네 지역이라면 내 땅, 너 땅 구분 없죠.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5m 이상 띄운다? 그럴 필요 없기 때문에 건물이 붙어 만들어지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거 개선 사업은 달동네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노후 불량 건축물의 형태는 과도하게 밀집한 형태이고 나머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사유지에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밀집이란 말을 각각 사용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과밀인지 밀집인지. 근데 이거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얘가 나옵니다.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주거 개선 사업의 정비기반설은 극열악, 재개발 사업은 열악, 재건축 사업은 양호.
그 차이에 따라 세 가지 정비 사업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 주관 개선 사업은 국공유지에 무허가 건물이 만들어져 있는데 걔들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전기, 수도 연결 안 됩니다. 서울의 달이라고 하는 드라마 안 보셨습니까? 예, 드라마는 본 적 없으십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무허가 건물이 밀집한 지역이라면 전기는 아랫마을에서 여기에 사용하는데 수도는 아예 설치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쪽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다 보면 국회의원이나 또는 남양시장께서 한 표를 얻기 위해 이 지역에서 좋은 이야기 한마디 하시거든요. 그리고 당선 이후에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고자 하는데 집집마다 수도 만들고자 한다면 무허가 건축물에서 허가받은 건축물로 바뀌어야 됩니다. 쉽게 안 나갑니다. 결국 이 지역 주민들의 수건인 수도를 대신하기 위해 공동수도라는 것을 만들어주게 되거든요. 이 공동수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예전에 TV 같은 데 보면 밖에서로 물 받아가던 것 보신 적 있죠? 그런 동네입니다. 집집마다 수도, 도시가스 아예 설치된 상태가 아니라면 정비기반설은 극히 열악하다라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재개발 사업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왕복 2차선 도로가 있었는데 한 20년에는 1층, 2층짜리 건물만 있다가 갑자기 5층짜리 또는 오피스텔 등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이곳에 제공되던 전기 수도시설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 제대로 충분히 공급되겠습니까? 부족해지겠습니까? 부족해지죠. 열악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이 재건축 사업은 우리 1970년대에 강남 택지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강남 쪽에 가셔서 볼 수 있는 도로라고 하면 1970년대 만들어진 도로더비입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차 진짜 없었거든요. 그리고 80년대만 하더라도 진짜 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남 테헤란로 빼고는 지나다니는 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곳이라면 정비기반설은 충분한데 오직 건물만 오래된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 정비 사업을 통해 뭔가 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 이익이 확보되게 되면 주관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열악하고 극히 열악한 정비 기반설을 확보하는 데 사용할 수밖에 없죠. 공익 사업이다, 사익 사업이다. 공익 사업입니다. 반면에 이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정비 기반설 충분하기 때문에 오직 아파트 평형 넓히는 데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포 주공 1단지를 현대건설에서 재건축 수주했다는 이야기 있거든요. 못 들어봤을 테니까 그냥 제가 구랄치더라도 믿어주셔야 됩니다. 그 반포 주공 1단지를 현대건설에서 인수하게 되었을 때 그 재건축 사업 결정하기 전에 현대아파트 한 25평짜리가 24억을 했었습니다. 걔들은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재건축 사업을 통해 32평 아파트 두 채를 받을 수 있다 해서 24억까지 거래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 올라갔습니다. 이게 더 올라갔습니다. 그거는 관심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그런데 그 현대건설에서 이걸 출혈 경쟁하면서 자기 이익 하나도 안 남기고 아파트 건축 수주했는데 강남 중심지라는 반포 1단지에 재건축 사업을 통해 현대 아파트의 로고를 달 수 있다고 하면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홍보 효과 크죠. 그래서 GS보다 진짜 출혈하면서 수주했다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재건축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이 있으면 정비기반설에 사용하지 않고 오직 아파트 평형 넓히는 데 이용하는 것이 무엇이다? 재건축. 그러면 나는 이 세 가지 사업 중에 어디에 투자하는 게 제일 낫습니까? 역시 우리는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장관이라면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비교하게 되었을 때 규제 강화시킬 것, 규제 강화시킬 것, 재건축. 그러면 우리 안전진단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안전자는 규제이다? 규제 아니다? 규제입니다.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안전진단 통과한 때만 뭔가 할 수 있거든요. 재개발 사업은 공유사업이기 때문에 안전진단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에 대해서는 규제가 계속 설정되는 것이 특징이고 재개발 사업이나 주관 개선 사업에 있어서는 규제 풀어주는 게 일이겠죠.
이해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보고 오늘 끝내십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 들으신 것은 얘가 사익사업인지 공익사업인지 그거 구분하면 도정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규제를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면 나중에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딱 하나만 보고 끝내십니다. 우리 갑은 주거환경사업 찾으셨죠? 단독택 및 다수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정비기반설과 공동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것 하나 다시 이해해 주십니다. 여기 재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열악한 정비기반설을 확보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금을 부과 징수합니다. 재건축은 정비기반설을 확보할 필요 없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모두 새로 아파트 넓히는데 사용하는 반면 이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주민들에게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 추가 부담금이 지나치게 많다면 저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 저 재개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재개발 사업이 무산된다고 하면 낡고 오랜 단독택과 다세택 그냥 놔두고요. 대신 이 재개발 사업이 예정된 곳은 정비기반설이 열악해서 재개발 사업 하고자 한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생활할 수 있기 위해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 새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비 기반설과 공동 이용시설만 확충한 사업이 있다면 걔는 재개발 사업이다, 주거환경 사업이다. 단독택과 다주택은 놔두고 정비 기반설과 공동 이용시설만 새로 만드는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은 재개발 사업이다, 주거환경 사업이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이루어지는 장소가 있다면 꼭 저한테 조용히 알려주십시오. 최대한 대초받아가지고 투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2차선 도로에 대지에 1층짜리 단독택이 있는데 내 돈이 아닌 남양주시 돈으로 도로 넓혀주고요. 새로 상하수시설 깔고 학교 만들고 공원 만들어주게 되면 내 집값은 예전과 똑같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기반설이 충분해지게 되면 가격 올라가거든요. 그런 좋은 사업이 결정되면 꼭 저한테. 대신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갑자기 정비 기반설이 양호해지고 노후 불량 건축물만 밀집한 상태 되어버리거든요. 다음에 뭐 한다? 재건축 사업할 땅입니다. 이미 재건축 사업이 예정된 곳이라면 워낙 시가가 높게 형성되어서 거래되는 반면 어차피 그래도 투자하면 가격 올라갈 겁니다. 대신 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단독택과 다주택은 놔두고 정비 기반설과 공동 이용시설을 확충한 사업 예정지라면 지금 당장 살기 힘들겠지만 정비 기반설과 공동 이용시설만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주거환경 개선되죠. 그리고 나중에 재건축하게 된다면 큰 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딘가 발견되게 되면 꼭 저한테 알려주시는 쪽으로. 표정이 믿음직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